안녕하세요. 요방진 세모입니다. 오늘은 다들 포스트 코로나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되나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전문가분들이 나와서 좋은 얘기 많이 해주는 영상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기 이전에 그러면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는 어떻게 지금까지 변해왔을까 하는 문제를 제 수준에 맞게 아주 쉽게 초등학생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그러면 우리 개개인이 어디 가서 컨설팅을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흐름은 이래 왔어 라는 게 일단 이해가 되면 그것을 적용해서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거지? 라고 하는 문제에 좀 대응이 될까 싶어서 저 혼자 생각하는 김에 여러분들이랑 같이 한번 나눠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영상 제작을 했습니다. 문득 불안할 때 내가 먹고 사는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하나로 생각해 보려고 제작을 한번 해봐요. 그러면 오늘의 주제가 당연히 혼란의 시대 나는 무얼 먹고 사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무거운 주제지만 가볍게 한번 풀어보려고 해요. 예정에 없이 경제사라고 붙이기에 너무 가볍지만 기본적인 경제 흐름에 대해서 알아야 될 일이 생겨서 오늘은 조금 다르게 칸이 조금씩 다른 건 좀 불편하시더라도 잠깐 참아주세요. 자, 이 사이에 제가 무엇을 넣을 거냐면요, 오늘의 질문을 있게 만든 굉장히 커다란 사건, 흐름을 생각할 때 커다란 사건이 들어가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여기에는 산업혁명과 코로나 팬데믹에 대해서 같이 넣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자, 우리 경제사에서 생각할 때 산업혁명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일단은 없고요. 그리고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한테 가장 위협적인 사건이 발생했는데 아마 역사에 남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상황에 대해서 한번 우리 생활을 송두리째 바꾸고 있는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빼놓고는 지금 불안을 설명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가볍고 캐주얼하게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어렵지 않아요. 아시죠? 일단 우리가 무엇을 먹고 사는지에서 무엇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보죠. 자, 우린 지금까지 무엇을 먹었을까요? 예전에 동굴 시절 우리가 기억이 날리 없지만 동굴에서 우리 이렇게 살았대요. 자, 수렵과 채집을 통해서 먹을 것을 얻었다고 하죠.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수렵은 무엇인가요? 수렵은 사냥이죠. 채집은 말 그대로 열매 줍기 이런 것들요. 채집은 자, 우리가 그런데 이 무엇을 먹을 것인가 하는 이 주제에서 또 하나의 사건을 맞아요. 우리가 돌아다니면서 수렵과 채집을 하는 것보다는 이것들을 길러서 키워서 먹으면 안정적으로 식량을 공급받을 수가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만큼 똑똑해진 인간, 물론 기후의 도움을 받았다고도 하죠. 그래서 사냥하는 대신에 그리고 채집하는 대신 그래서 이때쯤 어떤 일이 일어났었죠? 보통 신석기 혁명이나 농업혁명이라고 얘기할 만한 사건들이 여기에서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주식으로 먹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건 가볍게 생각을 한번 해보죠. 우리가 주식으로 먹는 것, 스톡 주식 말고요. 쉽게 말해서 동물을 먹는 경우 있고요. 사람도 육식, 사람은 잡식이라고 하죠. 그리고 식물을 먹는 경우가 있어요. 동물은 살고 있는 기후의 상태에 따라서 여러 가지 동물을 키우기도 하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는 소나 돼지, 염소 같은 것들이 흔하게 가축으로 키워지고, 어느 나라에서는 소, 돼지보다는 양이라든지 당나귀라든지 라마라든지, 그리고 정말 척박한 지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종류의 쥐를 가축으로 키우는 경우도 있어요. 네, 식문화를 위해서. 그렇죠? 자연에 순응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정도 생각할 수 있고요. 자, 이것들은 무엇 때문에? 단백질을 얻기 위해서죠. 그리고 식물은 좀 종류가 있죠. 우리가 보통 푸성기라고 하는 이제 채소 종류는 당연히. 그런데 주식으로 먹는 건 대부분 곡류예요. 근데 곡류는 대부분 여기에서 탄수화물을 섭취하기 위해서 기후에 따라서 우리는 대표적으로 쌀 농사를 지어요. 그리고 조금 더운 지역에서도 옥수수 주식으로 먹기도 하고요. 그리고 밀보다 조금 추운 지역은 호밀을 먹는데요. 자, 자연에 잘 순응하고 있죠. 이것들이 대규모 농장화하면서 지금까지 계속 쭉 이어져 오고 있어요. 예전에 수렵과 채집을 했다고 지금은 수렵과 채집 말고 다른 것만 해서 먹고 사는 게 아니라 다른 형태로 분화해서 이거를 하는 사람도 저거를 하는 사람도 첨가해서 지금까지 오는 거구나. 당연하지만 생각해 본 적이 없죠. 재밌죠? 자, 이제 시간이 지나서 산업혁명 시대까지 오는데, 이것은 먹을거리가 바뀌고 그것이 입는 옷과 사는 형태까지 바뀌게 되는 모든 생활 전반이 바뀌는 일대 사건이 발생을 해요. 바로 이것, 산업혁명이에요. 그러면 산업혁명을 다 설명할 수는 없죠. 그래서 그냥 키워드가 될 만한 거를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주력신, 중상, 산업의 발달이 자본을 축적하게 만들었죠. 그리고 산업으로는 인클루전 운동 이런 거 있었잖아요. 왜 양을 키우느라고 농민들이 쫓겨난다 이런 것들 기억이 스물스물 나실 거예요. 네, 방적 기술의 비약적인. 자, 이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최종적으로 그것을 가능하게 만든 게 바로 산업혁명의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1차 산업을 간단히 정의를 한번 해보죠. 왜? 우리가 이제 먹고 사는 문제를 얘기를 하려다 보니까 이게 뭔지 정도는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농업, 목축업, 이음업, 어업 등 자연을 직접 일구어 소득 창출하는 것을 바로 1차 산업이라고 한답니다. 하지만 현물에서 벗어나 돈으로 돈을 버는 구조의 경제활동 환경이 이때 만들어져요. 이것은 나라와 나라 간의 불균형을 가속화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때 보면 여기 중상주의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상인들이 돈을 벌기에 편하도록 국가가 도와줘요. 왜? 세금으로 걷어들이는 단위가 농민들에게 받은 것과는 차원이 다른 돈이 들어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돈은 그대로 이때부터, 물론 그 전부터 권력이었지만 힘이 되고, 이 힘은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요. 그리고 이렇게 힘을 얻은 나라의 힘으로 다시 식민지 건설을 하여 돈을 다시 대량으로 걷어들이고, 이 돈은 다시 국방력에 투입이 되는 상당히 효율적인 사이클을 만들기 시작해요. 그래서 서구 열강들은 이러한 사이클을 돌려서 식민지 전쟁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였고요. 엄청난 부와 군사력을 이끌고 침탈을 하는데, 당하는 입장에서는, 물론 우리 당하는 입장이었어요. 당하는 입장에선 속수무책, 화가 나도 어쩔 수가 없어요. 심지어 우리나라가 일본에 병합이 될 때쯤이면 제대로 총 한 번 쏴보지 못하고 제대로 된 전쟁도 못하고
나라가 넘어가는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현상은 서구 혈강의 식민지 전쟁으로 더 이상 차지할 식민지가 없어졌을 때 상당히 극단적인 형태의 전쟁의 형태로 터져 나왔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도 전쟁은 계속 있어 왔잖아요. 그런데 1차 세계대전이나 2차 세계대전처럼 이렇게 대규모로 여러 나라끼리 전쟁을 이렇게 하는 경우는 별로 없었죠. 그래서 다른 형태의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전쟁과 돈은 원래 서로 밀접하지만 여기에 민족주의, 이데올로기가 얹어지면서 대형화되는 현상이 보여졌죠. 자, 이쯤 되면 우리가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인류가 한 번도 본 적 없던 핵이라는 무기까지 사용이 되어 왔어요. 이쯤 되면 공멸을 피하기 위한 다급한 공생의 필요성이 대두돼요. 그래서 이 이후로 무엇이 출범하죠? 세계 평화를 위한 국제기구는 이렇게 피를 먹고 태어난 격입니다. 아이러니하죠. 네, 이쯤에서 우리가 전쟁을 막지 못하면 지구가 남지 않겠어 라고 하는 자각이 생겼어요. 자, 1, 2차 세계대전은 많은 것을 바꾸었고요. 그 중에서 전쟁의 양상 한 번에 변화가 있었지만 또 다른 형식의 전쟁을 야기하기도 했대요. 그것이 바로 병장기가 서로 부딪히는 전쟁을 열전이라고 했다면 그 이후의 전쟁 양상은 들어봤을 거예요. 냉전. 자, 열전은 앞의 전쟁을 포함하여 1, 2차 세계대전까지의 불 뿜는 화기를 대동한 전쟁을 열전이라고 하고, 냉전은 어떻게 알고 있죠? 미국과 소련, 그리고 소련이 러시아로 바뀌었다가, 그리고 패권이 중국으로 갔다가, 하지만 큰 틀에서 봤을 땐 이데올로기 전쟁입니다. 그러면 냉전도 조금씩 완화되고 지금은 평화의 시대가 왔을까요? 과연? 네, 물론 국지적인 전쟁은 계속 있어 왔어요. 그렇죠? 세계의 화약고라고 하고 있는 그 지역도 아직 있고요. 그런데 우리도 역시 전쟁의 한복판에 살고 있어요. 우리 무역전쟁이라고 하죠. 1, 2차 세계대전부터 시작했던 자금력이 다른 나라의 경제를 집어삼키는 그런 형태의 무역전쟁이 있어요. 자, 그러면 뭐 먹고 사는지 얘기를 한다면서요. 뭐 먹고 살지는 도대체 언제 얘기하냐고요. 자, 지금 얘기할게요. 자, 열전과 냉전 사이에, 평화의 시대 사이에 정말 격변의 시간을 거쳐왔어요. 이러한 격변의 시간을 거쳐오는 이동안 그 전에 르네상스 시대도 그랬었고요. 그렇죠? 그리고 열전과 냉전과 평화의 시대를 지내오는 이 중간에도 세계의 틀이 움직였고 그 틀 안에 어떤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먹을 걱정을 안 하고 살았겠죠. 그러면 1차 산업 알아봅시다. 도대체 이때는 뭘 하는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조금 자유로워졌을까요? 이쯤에서 광업, 제조업, 건설업으로 보통 대변되는 중공업이 있고요. 전력, 가스, 수도 정도로 대변되는 에너지 사업이 있어요. 공통점이 있다면 보통 2차 산업이라고 하면 굴뚝에서 연기를 내뿜는 사업의 이미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로 환경오염도 이때 전부 다 된 거고요. 돈이 많이 벌리는 이 과정 안에 지구가 파괴되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기도 하죠. 자, 느낌 오시죠? 새마을운동 이후에 우리 한국이 한강의 기적을 일으킨 사업들이에요. 1950년대, 1980년대 여기 종사하신 분들은 먹고 사는 문제 없었을 거예요. 그렇죠? 아니, 그럼 1차 사업은 다 접어야 했었잖아요. 그렇진 않아요. 일단 우리 주변에 1차 산업 종사자들 많이 계시고요. 이 중에서는 부자 소리 듣는 분들도 꽤 많아요. 단 이것들을 대형화하신 분들이요. 그럼 알아본 김에 3차 산업도 한번 정리하고 쓱 넘어가죠.
지금까지 언급된 것 이외에 대부분 나머지는 거의 3차 산업 정도로 생각하시면 정리가 빠르겠네요. 그죠? 우리가 보통 서비스업이라고 하는 이런 분야입니다. 1, 2차 산업에서 생산된 물품을 소비자에게 팔거나 사람들의 생활을 편리하게 하여 만족을 주는 사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2차 산업, 3차 산업 요 틀 안에서 하셨던 분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 크게 고민할 필요 없었어요. 근데 여기서 잠깐 생각을 해보면요. 자, 1차 산업에서 대형화한 사람들이 살아남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4차 산업혁명이 와도 2차 산업이나 3차 산업을 대형화하신 분들은 살아남지 않을까요? 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하고 한번 봅시다.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하면 될까요? 일단 사업을 하려면요. 땅이 있어야 돼요. 노동력도 필요하죠. 여러분들 중에선 토지, 노동, 자본이 모두 있으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저 토지 없어요. 공장 세울 땅 없어요. 노동도 제 노동 하나밖에 없어요. 자본도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방법이 없냐고요? 그렇지 않아요. 2차 산업이나 4차 산업 토지, 노동, 자본이 영세하거나 아니면 규모가 크거나 있는 사람들이 누구나 할 수 있었던 것도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3차 산업이 지나오면서 나는 가진 게 노동밖에 없어. 하지만 내가 어떤 것을 내가 전문성을 갖추면서는 다른 구성품들이 하나도 없지만 고액 연봉자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그래서 우리 밤새도록 공부해봤잖아요. 그게 성공하신 분들도 있고 아니신 분들도 있지만 우리가 그 인력시장에 가서 고액 연봉을 받으려면 좋은 곳에 가서 좋은 기술을 배우고 좋은 공부를 하면 내가 이것들을 가지고 시작하는 사람들과 동등하게 잘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었어요. 그런데 이쯤에서 우리가 무언가 예상치 못한 상황이 탁 맞닥뜨려졌죠. 물론 흐름으로 가서는 언젠가 1차 산업, 여기 산업혁명 왔던 것처럼 4차 산업혁명은 기왕 오고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준비 시간이 이렇게 짧을 줄 몰랐죠. 코로나가 오기 전에는. 그러면 일단 코로나는 왔고요. 코로나 그 팬데믹으로 처음으로 나라가 이게 셧다운처럼 되었을 때 우리가 느꼈던 그 혼란감 기억하시죠? 이때는 연결을 하는 사업이 성행을 했어요. 쉽게 생각하면 배달 대행. 그렇죠? 지금보다 규모는 축소될 수 있죠. 예전만큼 규모가 크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하지만 유지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것도 배달이 된단 말이야. 커피 한 잔도 배달이 된단 말이야. 대도시엔 가능했지만 이것들이 소도시, 시골이라고 생각하는 농촌이라고 하는 이런 곳까지 이렇게까지 퍼지기는 쉽지 않았어요. 그렇죠? 굉장한 속도로 성장을 했죠. 성장폭은 줄어들 수 있지만 이건 유지가 될 거라는 거. 남들은 위기가 곧 기회라는데 나는 기회는 안 보여요. 위기만 느껴지는 걸 어쩌나요? 하지만 우리는 모두 적응할 수 있어요. 적응할 거예요. 자, 대형화에서 소형화, 개인 맞춤화 되어 가고 있고요. 그리고 상품을 우리가 유통하는데 거의 돈이 흐름이 그쪽으로 뭉쳤다고 하면은 무형의 상품이 되어 가는 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심지어 화폐조차 형태가 없어지고 있어요. 요즘에 종이돈, 동전 쓸 일이 별로 없죠. 스스로도 안 쓰고 플라스틱 카드라든지 그게 아니면 NFC, 요게 휴대폰에 가지고 있는 페이 이런 거 가지고도 아무리 단위가 작아도 전부 다 결제가 되기 때문에 쉬워져요. 자, 그러면 이제 내가 여기에서 어떻게 적응할지를 생각해 보면 돼요. 자, 전통적인 의미에서 토지, 노동, 자본 필요하다고 했죠. 그러면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토지라든지 노동이라든지 자본이라든지 이 중에서 내가 어디를 바꿔야 쉽게 적응이 될까를 생각하면 돼요.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면 전통적인 의미의 토지가 이제 물리적 공간이라고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물리적 공간의 중요성이 기술력의 발달로 공간의 효율이 점점 무너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페이스북이라든지 IT 회사들은 아무래도 전환이 빠르겠죠. 그렇죠? 분야가 분야이니만큼. 그래서 굳이 우리 모두 다 사무실에 모여서 근무할 필요가 없겠구나. 그래서 사무실 공간이 축소되거나 혹은
없애버리기도 해요. 왜? 전부 다 온라인으로 주고받으면서 일하면 돼요. 그리고 사무실 공간이 뭐 축소나 폐지되는 것만큼은 아니더라도 확실히 일의 효율성 자체를 많이 생각하고 일을 하는 분위기이기도 하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페이스북 같은 경우도 이제 메타라고 한 가상 물리적 공간을, 사실은 이게 제일 눈에 띄는 변화인 것 같아요. 가상 공간화하고 있어요. 왜? 그래서 페이스북도 메타라고 해서 가상 공간 하고요. 메타버스라고 하는 그 어플 하나 깔아보시면은 체험이 가능하세요. 그리고 다른 건 몰라도 줌 정도는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유형에서 무형으로 바뀐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무형 컨텐츠 중에서 사실은 무형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자, K-팝, 문화, 영화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어요. 전 보통 이제 2차 산업, 3차 산업에서 했었던 뭐 광업, 제조업, 건설업, 전력, 수도가스 이거 없어지는 거 아니라 그랬죠. 왜 농사가 없어지지 않은 것처럼 계속 이 위에 레이어처럼 쌓아서 산업은 계속 규모가 발달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새로 들어가서 사람들의 인지도가 낮은 쪽을 잘 보고 있으면 여기에서 큰 기회를 잡지 못했던 사람도 나의 갈 곳이 저곳이구나 라는 걸 알 수도 있죠. 그렇죠? 우리가 지금 예전에 전화기 아이콘, 그렇죠? 전화기 아이콘처럼 전화기 아이콘이 지금 이렇게 수화기 받는 게 없잖아요. 그 아이콘으로 전화기로 남았고요. 그리고 디스켓은 그래서 뭐 10.5였던가요? 9.5, 8, 4.5 디스켓 이거를 본 세대가 아닌데 그 아이들은 그거를 그냥 저장 아이콘으로 알고 있어요. 언젠가 돈도 무형의 돈이 통용이 되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이제 가상화폐도 많이 성행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쪽도 좀 관심을 두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각자의 내가 할 수 있는 여기에 적응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다 보면 앞으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요? 제 경우에는 저는 아이들과 수업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 제가 갖고 있는 교육의 컨텐츠를 온라인화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 영상을 제작하는 이유도 그 고민들 중에 하나인 거죠. 그래서 대체 가능하지 않은 교육자가 되기 위해서 굉장히 여러 분야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려고 하는 여러 노력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분야에서 이렇게 적응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면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도 가능하면 일주일에 하나씩 제작을 해보려고 해요. 다음 주에도 즐거울 만한 내용을 가지고 다시 한번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좋은 하루 보내세요.